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조명은 마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연회는 겉으로는 자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교의 장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서로의 이권을 탐하고 약점을 캐내려는 치열한 수싸움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금산그룹의 대표이사인 강준혁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타들어가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무리하게 확장했던 리조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닥쳐왔고 채권단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베리타스 펀드의 아시아 지부장을 만나 자금 수여를 약속받아야만 했으며 만약 실패한다면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래성은 파도 앞의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이었다. 준혁은 곁에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아내 최미라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짜증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회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들에게 과시하고 돋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준혁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못마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배경이 여전히 필요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5년 전 그들이 공모하여 전철을 제거하고 차지한 이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유지하기 힘든 것이었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에게 후회라는 감정은 사치에 불과했다. 준혁은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고쳐매며 다시금 연회장 입구를 주시했고 바로 그 순간 장내의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닫혀있던 거대한 문이 다시 열리고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붉은 장미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감은 마치 오래된 피처럼 검붉고 고혹적이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조명을 받아 물결치듯 반짝였고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피부는 차가울 정도로 창백해 보여 그녀의 붉은 입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엘레나 한이라 불리는 이 여자는 최근 국제금융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막대한 자금력으로 죽어가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반대로 잘나가던 기업을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시키는 냉혹한 투자자로 악명이 높았다. 준혁은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베리타스의 대표임을 상기하며 표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거침이 없었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여왕을 맞이하는 신하들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며 그녀의 등장을 지켜보았다. 엘레나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찰나의 순간 준혁과 미라가 서 있는 곳을 스치듯 지나갔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분위기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고 성형수술과 혹독한 훈련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의 그녀는 늘 수수하고 남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것에 만족하던 순종적인 여자였으나 지금 서 있는 엘레나 하는 타인의 감정 따위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을 것 같은 오만함과 차가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준혁을 발견한 순간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표정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음을 실감하며
입가에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냉소를 머금었다. 저기 서 있는 두 남녀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낄낄거리며 축배를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준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엘레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소의 오만함을 완전히 버리고 최대한 신사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눈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베리타스 대표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준혁의 모습은 엘레나에게 있어 역겨움 그 자체였으나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우아하게 그의 명함을 받아 들고는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일부러 준혁의 인사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며 그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을 즐겼다. 준혁은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금산그룹의 비전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려 입을 떼었으나 엘레나는 손을 들어 가볍게 그의 말을 제지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강준혁 대표님이라며 입을 뗀 엘레나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하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귀에 꽂히는 듯한 마력이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금산그룹이 최근 겪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준혁은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투자의 적기임을 강조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엘레나는 그런 준혁의 뻔한 수작이 가소롭다는 듯 짧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주위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냉소적이었지만 준혁은 그녀의 미모와 재력의 눈이 멀어 그 속에 담긴 경멸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다가 툭 던지듯 금산의 리조트 사업에 흥미가 있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는 준혁에게 있어 지옥에서 내려온 동화줄과도 같았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이라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엘레나는 서두를 것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테라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준혁은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르며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어필했다. 테라스는 연회장의 소음과 격리되어 고요했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엘레나는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으며 준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준혁이 자신을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 비오는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앞의 남자가 얼마나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 준혁은 엘레나의 묘한 태도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법도 했으나 눈앞에 있는 거액의 투자금이 그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고 있었고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인 미라에 대한 험담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신을 피해자인 양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경영에 전념하고 싶지만 주변 상황과 파트너가 도와주지 않는다며 은근슬쩍 가정불화를 암시했고 이는 엘레나로 하여금 헛웃음을 삼키게 만들었다. 엘레나는 준혁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척하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준혁은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7년 전 그가 죽은 아내에게 선물했던 향수와 같은 계열의 향이었지만 훨씬 더 짙고 관능적인 느낌이라 그는 잠시 혼란에 빠졌으나 곧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엘레나는 준혁의 동요를 눈치채고 더욱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베리타스가 금산그룹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영 참여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대신 담보로 준혁의 개인 지분 일부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조건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준혁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진 제안이었으며 준혁은 그 위험성을 감지하기보다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안도감에 눈이 멀어 덜컥 미끼를 물고 말았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남편이 낯선 여자와 테라스로 사라진 것을 목격한 최미라가 날카로운 눈빛을 번득이며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라는 엘레나의 뒷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불안감을 감지했지만 특유의 질투심과 소유욕이 앞서 그 정체를 파악하기보다는 남편을 단속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라의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지자 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엘레나와 거리를 두려했으나 엘레나는 오히려 여유롭게 몸을 돌려 미라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미라는 엘레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엘레나가 죽은 친구 서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뿜어내는 기가 서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렬하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엘레나는 미라에게 고상하게 인사를 건네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미라를 향한 서늘한 사리가 번득이고 있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받으며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었고 준혁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곤란해하며 어색하게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엘레나는 미라의 손에 끼워진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반지는 과거 서윤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유품 중 하나로 미라가 서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뒤 뻔뻔하게 차지한 전리품이었다. 엘레나는 그 반지가 참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고 미라는 왠지 모를 오한이 들어 몸을 떨었다. 엘레나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즐기며 이제 그만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말하고는 명함을 흔들어 보이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내일 비서실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쾌재를 불렀지만 미라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엘레나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방금 전까지 유지하고 있던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는 그녀의 신복이자 베리타스의 이사인 제임스 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오늘 밤의 성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낚싯줄을 천천히 감아 올릴 차례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금산그룹의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띄워놓고 준혁이 서명하게 될 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계약서는 준혁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완벽한 시나리오의 첫 장이었으며 엘레나는 손끝으로 화면 속 준혁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그가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자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는 강변북로를 질주하여 엘레나의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에 연약했던 한서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친구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복수를 위해 살아 돌아온 심판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며 스스로 파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오늘 밤 뿌린 의심의 씨앗은 머지않아 거대한 독초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일 것이었다. 엘레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에 섞인 매연 냄새조차 달콤하게 느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준혁이 받게 될 계약서의 내용과 그가 보일 반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고
도시는 그녀의 귀환을 환영하듯 화려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으나 그 불빛 아래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엘레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거실 한 벽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 앞에 섰고 그곳에는 준혁과 미라를 포함한 금산그룹 관계자들의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어 준혁과 미라의 사진 위에 X 표시를 그리는 신호를 하며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을 따잔에 가득 따르고는 허공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여.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공명하며 흩어졌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어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엘레나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며 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마쳤다. 금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엘레나 한이 들어서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조차 그녀의 서늘한 기세를 뚫지 못하는 듯했다. 강준혁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으나 식은땀으로 인해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엘레나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요구하는 구조조정안과 인사권 개입 조항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금산그룹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눈앞에 놓인 수표의 유혹은 그 어떤 경고음보다 달콤하게 들려왔기에 그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엘레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와도 같았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들은 이 계약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계약 체결 직후 엘레나는 기다렸다는 듯 첫 번째 요구사항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룹 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며 준혁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바쳐온 재무 담당 이사 박철수를 해임하는 것이었다. 박 이사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인물로 준혁이 저지른 분식 회계와 횡령의 흔적을 눈치챌 수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었기에 엘레나는 그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준혁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엘레나가 베리타스의 선진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인물들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충신을 하루아침에 내치는 준혁의 비정함은 엘레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엘레나는 박 이사의 자리에 자신이 미리 포섭해둔 냉철한 회계사를 앉혔고 이로써 그녀는 금산그룹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게 되었다. 며칠 뒤 준혁은 투자를 기념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엘레나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는데 그곳은 5년 전 엘레나가 한서윤으로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엘레나는 초대에 응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으나 겉으로는 기꺼이 응하는 척하며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치장했다. 그녀가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섰을 때 정원은 미라의 취향대로 온통 붉은 장미로 뒤덮여 있었고 과거 서윤이 정성껏 가꾸었던 하얀 백합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서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을 상징하는 듯해 엘레나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그 붉은 꽃들을 내려다보며 반드시
이 집의 주인 자리를 되찾고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다짐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미라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을 때 엘레나는 미라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불안과 질투를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다. 식사 자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살벌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엘레나는 그 흐름을 주도하며 두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식전주를 마실 때 잔을 잡는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과거 서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습관 중 하나였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흠칫 놀라며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준혁은 아내의 이상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엘레나의 우아한 자태에 넋을 잃고 있었고 미라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혹시나 하는 의심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엘레나는 미라의 동요를 즐기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엘레나의 완벽한 연기는 미라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눈앞의 여자가 서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자꾸만 겹쳐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메인 요리로 나온 스테이크를 썰며 엘레나는 또다시 미라의 신경을 긁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고기를 아주 작게 썰어 소스를 듬뿍 찍어 먹는 서윤 특유의 식사 방식이었다. 미라는 이제 거의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준혁은 엘레나에게 고기가 입에 맞느냐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칭찬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미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안의 인테리어가 다소 산만하고 색감이 과하다며 은근히 미라의 안목을 비하했고 과거 이곳에 살던 주인의 취향이 훨씬 고상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은 미라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금기어를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의 손은 식탁보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준혁조차 엘레나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했지만 투자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가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식사가 끝난 후 엘레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는 2층으로 올라가 과거 자신이 쓰던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에는 서윤이 아끼던 그림들이 모두 사라지고 미라가 사모은 값비싼 그러나 예술적 가치는 없는 장식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엘레나는 서재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곳은 이제 준혁의 개인 휴게실로 바뀌어 있었고 곳곳에 놓인 술병과 담배꽁초들은 그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는데 그 속에는 준혁과 미라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녀는 액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도청 장치를 꺼내 책상 밑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했고 이것은 앞으로 그들의 모든 대화와 음모를 엿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줄 것이었다. 엘레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로 내려왔고 그녀를 기다리던 준혁은 기다렸다는 듯 꼬냑을 권하며 분위기를 잡으려 애썼다. 엘레나는 꼬냑을 한 모금 마시며 준혁에게 다가가 친밀한 태도를 보였고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가진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최근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니 개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일부를 해외 계좌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건넸다. 이는 사실 준혁의 자금을 추적하고 나중에 그를 탐내기 위한 함정이었으나 준혁은 엘레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나머지 그 제안을 고마워하며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는 남편이 자신과는 상의 한마디 없이
낯선 여자와 중요한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끼어들려 했으나 엘레나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미라를 대화에서 소외시켰다. 엘레나는 준혁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고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미라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엘레나의 지위와 파워에 눌려 속으로만 사귈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엘레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준혁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지만 미라 역시 질세라 따라 나섰다. 현관에서 엘레나는 준혁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사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 말은 준혁에게는 유혹으로 들렸고 미라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려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차에 오르기 전 엘레나는 미라를 향해 뒤돌아서며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여자라며 남편분이 이렇게 능력 있고 매력적이니 늘 긴장하셔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칭찬으로 위장한 경고였고 미라의 의처증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엘레나는 미라가 준혁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엘레나가 떠난 뒤 저택의 거실은 미라의 히스테리적인 고함 소리로 가득 찼고 평화롭던 저녁 시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미라는 준혁에게 그 여자가 당신을 꼬시려는 게 뻔한데 왜 바보처럼 해벌레하고 있냐며 따져 물었고 준혁은 투자를 받기 위해 비즈니스를 한 것뿐이라며 도리어 미라를 의붓 환자 취급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인신공격으로 이어졌고 준혁은 홧김에 미라가 과거 서윤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들먹이며 너 같은 독한 여자가 누굴 탓하냐고 소리쳤다. 그 말은 미라의 영린을 건드렸고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붉은 장미들은 그들의 파탄난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고 준혁은 혀를 차며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홀로 남겨진 미라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깨진 꽃병 조각을 바라보다가 문득 엘레나가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다시금 공포에 휩싸였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는 엘레나가 심어둔 새로운 임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존 직원들을 감시하고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엘레나의 지시를 받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들어 기존 인력들의 실수를 유발했고 이를 빌미로 징계와 해고를 반복하며 조직을 장악해 나갔다. 준혁은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알면서도 베리타스의 자금이 끊길까 두려워 묵인했고 오히려 엘레나의 방식이 효율적이라며 옹호하기까지 했다. 엘레나는 매일 보고서를 통해 금산그룹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확인했고 특히 준혁이 자신의 조언대로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쾌재를 불렀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사실 엘레나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였기에 준혁이 보낸 돈은 고스란히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었다. 그녀는 준혁이 제발로 예배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우스웠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일렀기에 다음 단계의 작전을 준비했다. 엘레나는 미라가 운영하는 갤러리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대리인을 통해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미라에게 접근했다. 미라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쇼핑과 사치로 풀고 있었기에 큰손 고객의 등장에 반색하며 경계심을 풀고 말았다. 엘레나는 구입을 핑계로 미라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자연스럽게 준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마치 준혁이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정보를 흘렸다. 미라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으나 엘레나가 제시한 조작된 증거들, 예를 들어
준혁이 젊은 여비서와 호텔에 들어가는 듯한 흐릿한 사진을 보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엘레나는 친구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며 위로하는 척 미라의 손을 잡았고 미라는 그 손이 자신을 옥죄는 거미줄인 줄도 모른 채 엘레나에게 의지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엘레나는 두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데 성공했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엘레나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도청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준혁과 미라의 싸우는 소리를 감상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날선 욕설과 비난은 그녀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고 그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이제 그들이 맛볼 차례였고 그녀는 그 고통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의 영혼을 잠식해 나가기를 바랐다. 엘레나는 탁자 위에 놓인 체스판의 말 하나를 움직여 킹을 위협하는 위치에 놓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체크메이트가 머지않았어.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고 이제 본격적인 파멸의 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금산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짙은 회색 구름이 잔뜩 낀 서울의 하늘을 배경으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엘레나하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찻잔을 손에 든 채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준혁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준혁은 며칠째 이어진 아내와의 다툼으로 인해 눈밑이 남하고 안색이 몹시 창백해져 있었으며 평소에 깔끔하던 모습과는 달리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어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엘레나는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가정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느냐고 물으며 그의 신경을 살짝 건드렸고 준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저을 뿐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의부증에 걸려 매일같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나 엘레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시각 최미라는 누군가로부터 전송된 익명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금산그룹 로비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에는 준혁과 엘레나가 사무실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실 그 사진은 엘레나가 교묘한 각도에서 찍도록 연출한 것이었으나 질투에 눈이 먼 미라에게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엘레나라는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꼬여내어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생각만이 가득 찼고 과거 자신이 친구의 남편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비서실을 지나쳐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그 소리에 놀란 준혁과 엘레나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혁은 갑작스러운 아내의 난입에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미라는 그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엘레나에게 달려들어 핸드백을 휘두르며 악을 써댔다. 엘레나는 미라의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몸을 피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잠깐 동안 조소 섞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준혁은 미라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제지하며 지금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회의 중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쳤지만 미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준혁을 향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었고 엘레나를 향해서는 여우 같은 년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이 소란을 엿듣고 있었고, 준혁은 자신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경비원을 부르려 인터폰에 손을 뻗었으나 미라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엘레나는 소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준혁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는데, 이는 미라의 광기 어린 행동과 대비되어 그녀를 더욱 이성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며 사모님 안정이 우선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미라는 도망가는 엘레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준혁이 그녀를 막아서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고,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만 남게 된 사무실에서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준혁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준혁은 그런 아내가 지긋지긋하다는 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미라에게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며 쏘아붙이고는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미라는 텅 빈 사무실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오열했다. 하지만 준혁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 그가 집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엘레나가 미리 섭외해둔 고급바였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전달받게 되었다. 비서실장은 쭈뼛거리며 내밀었는데 그 서류에는 미라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거액을 지출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증거들은 엘레나가 심어둔 회계팀 직원이 조작한 것이었으나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준혁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횡령의 증거로 보였다. 준혁은 서류를 넘기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 몰래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미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감시했던 이유가 본인의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엘레나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찾아갔는데, 그는 위로받을 곳이 오직 그녀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며 그를 맞이했고, 준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란 여자가 어떻게 남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고, 엘레나는 그의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동조해주는 척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준혁에게 미라 씨가 그럴 리 없다며 짐짓 변호하는 척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준혁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만약 미라 씨가 정말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준비할지도 모르니 미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처럼 준혁의 귓가에 파고들었고, 이성을 상실한 그는 그 제안이 유일한 살길처럼 느껴졌다. 엘레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은 자산관리 신탁계약서인데 표면적으로는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유권은 대표님이 계속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거짓말을 했다. 준혁은 술기운과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 서류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엘레나에게 넘기는 노예 계약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미라에게 한 푼도 뺏길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엘레나는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으나 표정은 여전히 근심 가득한 얼굴을 유지하며 연기의 정점을 찍고 있었다. 준혁이 마지막 인감도장까지 찍자 엘레나는 서류를 챙겨 금고에 넣으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한편 미라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새벽이 밝아오도록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거렸고 머릿속에는 준혁이 엘레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떠나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갤러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엘레나의 사주를 받은 직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미라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엘레나가 있다는 심증을 굳혀갔지만 물증이 없어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설 탐정의 명함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어 엘레나의 뒷조사를 의뢰했지만 그 탐정마저도 이미 엘레나에게 매수된 상태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숙취로 인해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고 엘레나가 차려준 해장국을 먹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엘레나에게 어젯밤의 실태를 사과하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엘레나는 다정한 미소로 화답하며 앞으로는 우리가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혁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을 소집하여 미라와의 이혼 소송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미라의 갤러리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도록 명령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미라는 갤러리로 들이닥친 감사팀 직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직원들이 장부를 압수해 가는 모습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 했지만 수신 거부된 상태였고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처절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미라의 갤러리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미라의 모습은 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자신을 냉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미라의 얼굴과 겹쳐지며 엘레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준혁의 주식양도 계약서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이제 금산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임을 확인했다. 준혁은 미라를 쳐내기 위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자신의 목을 엘레나의 칼날 아래 들이민 꼴이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천천히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엘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직 멀었어. 너희들이 느낄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그날 오후 엘레나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제안했고 벼랑 끝에 몰린 미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벤치에 앉아있던 엘레나는 미라가 다가오자 선글라스를 벗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미라는 엘레나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엘레나는 콧방귀를 뀌며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쳤고 엘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라에게 다가가며 너와 준혁이 나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냐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순간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녀는 눈앞에 엘레나가 죽은 줄 알았던 서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엘레나는 공포에 질린 미라를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고 백미러를 통해 주저앉은 미라의 모습을 확인하며 엑셀을 밟았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고 불신과 증오라는 걸음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파멸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쳤다. 준혁과 미라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물어뜯기 시작했으며 그 싸움의 끝에는 승자 없는 공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엘레나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흥얼거리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대형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엘레나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다. 금산그룹의 아침은 지옥의 묵시록과도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는데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금산의 주가는 날개 잃은 새처럼 수직으로 추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엘레나의 지시를 받은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들이 금산그룹의 분식 회계 의혹과 부도, 임박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이었고, 이에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앞다투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은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강준혁은 회장실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 가득 찬 파란색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비서실로 들이닥치는 항의, 방문객들의 고함 소리는 그가 서 있는 곳이 더 이상 안전한 상아탑이 아님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채권 은행장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피하거나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그의 간절한 구조 요청을 차갑게 외면했고, 준혁은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으며 절망에 뇌로 빠져들었다. 회사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는데, 이는 엘레나가 미리 넘겨준 이중장부와 비자금 조성 자료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것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회계팀 서버와 서류 박스들을 압수해 나가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자 금산그룹의 신용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강등되었고, 협력업체들마저 줄도산의 공포에 떨며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는데, 그가 지난 수년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사업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공황 상태가 찾아왔다. 그는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베리타스의 추가 자금 지원뿐이라고 믿었기에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구걸할 수밖에 구린안이 없었다. 엘레나는 준혁의 다급한 요청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그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호출했고, 준혁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준혁의 초췌한 몰골을 보며 엘레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다. 준혁은 찻잔을 갱 힘조차 없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엘레나에게 제발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녀는 난처한 기색을 내비치며 베리타스 본사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그녀는 현재 금산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 추가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이사회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설명했지만, 준혁은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리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겠다고 울먹였다. 엘레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 만약 준혁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마지막 자산들까지 모두 담보로 내놓는다면 이사회를 설득해 볼 여지는 있다고 넌지시 미끼를 던졌다. 그 마지막 자산이란 바로 준혁과 미라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북동의 대저택과 준혁이 은밀하게 관리해 오던 차명 주식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준혁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으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결국 엘레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엘레나는 미리 준비해둔 담보 설정 계약서와 포괄적 위임장을 내밀었고, 준혁은 그 서류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다. 계약이 완료되자 엘레나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급한 채무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준혁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감격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엘레나가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사실 준혁이 빼돌렸던 비자금을 세탁하여 다시 그에게 빌려주는 형국이었으니 준혁은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고 그 대가로 집까지 빼앗기는 셈이었다. 한편 최미라의 상황 역시 준혁 못지않게 비참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와 갤러리 압수수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평소 즐겨 찾던 백화점의 VIP 라운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라운지 입구에서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의 출입을 막아섰고 미라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전산 오류가 아니라 그녀의 카드가 정지되었으며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했다. 준혁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가족 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 거래를 동결시킨 탓이었는데 미라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굴욕감을 맛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에 있던 사모님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고 미라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사교계 생활은 남편의 몰락과 함께 하루아침에 끝장나버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남자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구와 집기들의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기절초풍할 뻔했다. 그들은 엘레나가 보낸 채권 추심팀 직원들이었는데 준혁이 서명한 계약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미라는 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지만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법원 명령서를 들이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할 뿐이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한 뒤 준혁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엘레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남편이란 작자가 그 여자에게 홀려 집안을 통째로 들여다 바쳤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저녁 늦게 귀가한 준혁은 난장판이 된 집, 앙골과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미라를 마주하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미라는 준혁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후려갈기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넘길 수 있냐고 악을 썼고 준혁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서로의 바닥을 보여주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미라는 준혁에게 엘레나가 과거의 한서윤이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준혁은 미라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엘레나같이 능력있고 세련된 여자가 촌스럽고 죽은 지 오래된 전처일 리가 없다며 미라의 의심을 정신병적인 망상으로 치부해버렸다. 준혁의 태도에 절망한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우리가 저지른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준혁은 그 말을 애써 무시하며 2층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 날 엘레나는 금산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의 무능과 배임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다. 준혁은 엘레나가 자신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고 믿었기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지만 엘레나는 주주들 앞에서 냉정하게 준혁의 경영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를 공격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준혁을 옹호하던 소수 주주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결국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준혁은 단상에서 끌려 내려오며 엘레나를 향해 배신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엘레나는 그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회장에서 해임된 준혁은
빈털터리가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고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그의 몰락을 취재하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갈 곳을 잃은 준혁은 다시 엘레나를 찾아가려 했지만 베리타스의 보안 요원들은 그를 문전박대하며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빗속에서 건물 올려다보며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와 후회로 울부짖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대문 앞에는 이미 경매 개시 결정문이 붙어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조차 바뀌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미라는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을 통해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매몰차게 말했고 준혁은 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다. 결국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유치장에 갇힌 준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려 했으나 머릿속은 온통 엘레나의 차가운 미소와 미라의 경멸 어린 눈빛으로 뒤엉켜 혼란스럽기만 했다. 한편 엘레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TV 뉴스에 나오는 준혁의 연행 장면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제임스 김이 서서 금산그룹 인수 합병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화면 속 초라해진 준혁의 모습을 보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라가 과거에 저질렀던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다. 5년 전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고 현장에서 미라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결정적인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이 경찰서장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엘레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미라 역시 준혁과 같은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궁지에 몰린 미라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려 있었는데 그녀의 휴대폰으로는 끊임없이 빚독촉 문자와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미 엘레나가 손을 써둔 탓에 친정회사마저 세무조사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그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미라는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환청을 듣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서윤의 유령이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고 약병을 찾아 수면제를 털어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약알들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알약들은 마치 그녀의 부서진 인생 조각들처럼 보였고 그녀는 흐느껴 울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약을 주워 담으려 애썼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미라는 흠칫 놀라 현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경찰들은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와 미라에게 뺑소니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고지하며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미라는 끌려나가며 아니라고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고 동네 주민들이 나와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을 구경하며 혀를 찼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그녀는 군중 속에서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엘레나였다. 엘레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미라와 눈을 마주쳤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안녕이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미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며 절규했지만 경찰차의 문은 닫히고 그녀의 비명은 사이렌 소리에 묻혀 사라져 버렸다. 이제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되었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만을 안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엘레나는 텅 빈 금산그룹 회장실에 들어가 준혁이 앉던 의자에 앉아보았지만 승리감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준혁과 미라의 가족 사진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이제 그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쇼를 관람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허상까지 모두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엘레나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금산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세상에 공표할 것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긴 밤을 지나온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금산그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인인 베리타스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과 취재, 경쟁을 벌이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장내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엘레나하는 순백의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 피로 물들었던 자신의 인생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며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담담하게 금산그룹의 비전과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연회장 출입문을 향해 고정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인수합병 기념식이 아니라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두 죄인을 만천하에 심판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처형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며 소란이 일어났고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행색이 초라한 두 남녀가 행사장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는데 그들은 바로 보석으로 풀려난 강준혁과 최미라였다. 며칠 전 경찰에 연행되었던 그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증거 불충분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기에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엘레나를 찾아와 담판을 지으려 했던 것이다. 준혁은 며칠 동안 면도조차 하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하고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볼품없었으며 미라 역시 화장이 번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도끼 어린 눈으로 단상의 엘레나를 노려보고 있어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가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의 등장에 환호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지만 엘레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준혁은 단상 아래까지 달려와 삿대질을 하며 엘레나를 향해 네가 꾸민 짓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사기 계약으로 회사를 가로챈 마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주들과 기자들에게 베리타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산그룹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라 역시 옆에서 거들며 엘레나가 자신들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이라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엘레나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계단을 내려와 준혁과 미라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수많은 카메라가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생중계하는 가운데 그들과 눈을 맞추었다. 엘레나는 준혁을 바라보며 사기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죄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싸늘하게 물었지만 준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네가 내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엘레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고 미라에게 시선을 돌려 당신도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냐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미라는 엘레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며 네가 누구든 상관없으니 내 남편과 회사를 돌려놓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제 이 지겨운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천천히 자신의 귀걸이를 빼어 바닥에 던지며 5년 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5년 전 비 오는 날 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 순간 준혁과 미라의 얼굴은 동시에 흑빛으로 변하며 굳어졌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똑바로 보라고 소리쳤고 내 목소리, 내 눈빛, 그리고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정말로 잊었냐며 절규하듯 토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엘레나 한이라는 가명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너희들이 죽인 줄로만 알았던 강준혁의 아내이자 최미라의 친구였던 한서윤이라고 자신의 가명을 진짜 정체를 밝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경악과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엘레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준혁은 뒷걸음질 치며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고 미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서유는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너희들이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사고로 위장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피를 흘리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재활치료와 성형수술을 견디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화장을 적셨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냐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서윤의 눈빛에 서린 한과 분노는 그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라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대신 오히려 서윤을 향해 네가 죽었어야 했다며 악담을 퍼부었고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서윤은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너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곧이어 스크린에는 5년 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사고 직후 준혁과 미라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는데 서윤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두 사람은 구조신고를 하는 대신 그녀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하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확실히 죽었어라고 묻는 준혁의 목소리와 빨리 처리하고 떠나자는 미라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잔혹했고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적나라한 음성은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준혁과 미라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분노와 경멸의 야유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두 사람을 향해 맹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멍한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절망했다. 반면 미라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에게 달려들었고 네가 조작한 거야.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서윤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즉시 미라를 제압하여 바닥에 눌렀고 미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서윤은 제압당한 미라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너희들의 탐욕과 배신이 결국 너희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미라에게 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훔치려 했던 도둑일 뿐이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선고했다. 미라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저주하며 악을 썼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준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서윤의 발목을 잡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소리치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며 더욱 처참하게 보였다. 그는 서윤에게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서윤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발을 빼며 그를 외면했다. 서윤은 준혁에게 부부의 정을 먼저 깬 것은 너였고 내 목숨값을 흥정하던 그 순간 너는 이미 내 남편이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준혁을 향해 너는 살인자일 뿐이며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때 경찰들이 행사장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방금 공개된 영상과 서윤이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준혁과 미라를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준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개를 떨구며 체념했고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두 죄인이 끌려나간 행사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의 결말을 목격하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윤을 주시했다. 서윤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참석자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를 소란스럽게 만든 점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금산그룹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행사장 전체를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채웠고 이는 서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위로이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이었다. 서윤은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으며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빛을 마주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텅 빈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긴장이 풀린 탓에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제임스 김이 들어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해주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과 상처받은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기에 훌훌 털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만을 위한 진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차에 실려가던 준혁과 미라는 서로 다른 차에 격리된 채 각자의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준혁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금산그룹 본사를 바라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라는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발광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진정제를 맞고 잠잠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었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이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금산그룹의 드라마 같은 인수 합병 소식과 죽은 줄 알았던 사모님의 귀환, 그리고 전 남편과 친구의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여론은 서윤을 비운의 여주인공이자 정의의 사도로 칭송하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고, 준혁과 미라는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어 십자포화를 맞았다. 인터넷에는 두 사람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올라왔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윤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당분간 경영 정상화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직원들 역시 돌아온 진짜 주인을 환영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윤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는데, 그녀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5년 전 사고의 경위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서윤의 치밀한 준비와 명확한 증거들에 감탄하며 준혁과 미라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은 포승줄에 묶여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준혁과 마주쳤는데, 그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다. 서윤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그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준혁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고,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고, 서윤은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있을 이사회 안건을 챙기라고 지시하며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말했고, 차는 힘차게 출발하여 도시의 숲속으로 사라졌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미래를 향한 확신과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강준혁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는데,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자던 재벌 총수였으나, 지금은 좁아터진 독방에서 냄새나는 담요한 장애의지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그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조차 그를 비웃는 듯 차갑게 느껴져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다. 준혁은 자신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되뇌어 보았지만, 결론은 항상 엘레나 아니 한서윤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되었고, 그 원망은 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배식구로 들어온 차가운 밥덩이를 쳐다보며 구역질을 느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에 앞서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었고, 그 비참한 현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며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한편 최미라 역시 여자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벽을 향해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교도관들의 요주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으며,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입은 칙칙한 수의는 그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미라는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윤이 공개했던 블랙박스 영상을 떠올렸고, 그 영상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복수심을 불태웠지만,
현실은 사방이 막힌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부르라고 난동을 피웠지만 국선 변호인조차 그녀의 히스테리를 감당하지 못해 면담을 기피하는 상황이었고 그녀를 찾아오는 가족이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철저하게 고립된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꿈속에서 서유는 여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을 발 아래 짓밟고 있었다.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준혁과 미라는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조사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준혁은 검사 앞에서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미라였고 자신은 그저 옆자리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 미수의 주범은 아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사고를 은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자신을 사랑의 눈먼 피해자로 포장하려 애썼다. 반면 미라는 준혁이 사고를 미리 계획했고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도 그가 사주한 일이라며 자신은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동조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은 수사관들에게는 오히려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조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법정에서 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엘레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구치소를 찾아가 준혁을 면회했는데 그녀는 그가 갇힌 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준혁은 수척해진 얼굴로 엘레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빌었지만 엘레나는 그저 차가운 미소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엘레나는 수화기를 들고 준혁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은 이미 압류되었고 숨겨둔 비자금 계좌마저 동결되어 너는 빈털터리보다 못한 빚더미에 앉은 신세라고 통보했다. 그 말은 준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돈이 없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재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엘레나는 절망하는 준혁을 보며 5년 전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싸늘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은 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유리에 매달렸지만 엘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고 준혁의 절규는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엘레나는 이어 미라를 면회했는데 미라는 엘레나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입모양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엘레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미라에게 거울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지금 네 꼴이 얼마나 추한지 알면 놀랄 것이라고 조롱했다. 미라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엘레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모와 젊음은 이 감옥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며 네가 출소할 때쯤이면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엘레나는 미라에게 네 부모님조차 너를 버리고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이는 사실 미라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엘레나의 마지막 타격이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엘레나가 보여준 서류에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급매물로 내놓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라는 그제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엘레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면회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엘레나의 등 뒤로 미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기나긴 수감 생활과 고독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은 준혁과 미라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다. 법정 방청석에는 엘레나가 제일 앞줄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준혁과 미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몸을 움츠렸다.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두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하고 사고를 은폐했으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를 가로채려 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변호인들은 심신미약과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와 방청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증인석에선 엘레나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담담하게 증언했는데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처절하여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피고인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자들이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준혁과 미라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형량을 줄여보려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해 보였다. 준혁은 모든 것이 아내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끝까지 미라를 탓했고 미라는 남편의 폭력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며 서로를 비난하는 추태를 보였다. 판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고 방청객들은 야유를 보내며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선고 공판일이 다가오자 법정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고 준혁과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침내 주문이 낭독되었는데 준혁에게는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5년이 미라에게는 살인 미수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자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실신하여 교도관들에게 엎혀나갔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엘레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혁과 미라가 끌려나간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엘레나는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소감을 물었지만 엘레나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준비된 차에 올라타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을 탐함해던 과거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회사 대신 교회에 있는 납골당으로 가자고 지시했는데 그곳에는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잠들어 계셨다. 납골당에 도착한 엘레나는 부모님의 유골함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모든 복수가 끝났음을 보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하여 세상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그녀는 우연히 마주친 한 노부부로부터 따뜻한 미소를 받았는데 그 미소는 마치 부모님이 보내주신 응원처럼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진행될 그룹의 쇄신한 발표와 사회공헌재단 설립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경영자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한편 교도소로 이송된 준혁과 미라는 본격적인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규율과 동료 수감자들의 괴롭힘이었다. 준혁은 전직 재벌 회장이라는 이유로 건달 출신의 수감자들에게 찍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고 화장실 청소와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 말라갔다. 그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와 비웃음뿐이었고 그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미라 역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에게 텃세를 당하며 머리채를 잡히거나 밥을 뺏기는 등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고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헛소리를 하거나 벽을 긁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끔 운동 시간에 멀리서 서로를 마주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를 넘어선 체념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그저 무덤덤하게 보고를 흘려들었다. 그녀는 금산그룹의 사명을 베리타스 홀딩스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부패했던 임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은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주가를 끌어올렸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궤도에 진입하며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갔다. 엘레나는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그녀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날 밤 엘레나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문득 밤하늘에 뜬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별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곁에는 묵묵히 그녀를 보좌해준 제임스 김과 충직한 직원들이 있었고 그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별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며 과거의 한서윤은 죽었지만 엘레나 하는 영원히 살아남아 빛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을 만끽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모든 악연이 정리된 지금 엘레나에게 남은 과제는 오직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여행 가방을 챙기기 위해 거실로 들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하다고들 하지만 엘레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그녀는 그 걸음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신음하는 두 죄인과는 대조적으로 엘레나의 밤은 따뜻하고 안락했으며 그녀는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차가운 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휘감으며 불어왔지만 베리타스 홀딩스의 본사 건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 금산그룹 시절의 권위적이고 침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투명 유리로 리모델링된 로비에는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엘레나 한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1년간 자신이 이룩한 변화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간판만 바꿔단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졌던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개혁하여 능력이 우선시되는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그 결과 회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올해의 경영인상 트로피가 놓여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트로피는
그녀가 복숙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다. 반면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교도소의 독방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겨울 속에 갇혀 있었다. 수감 번호 2500번으로 불리는 강준혁은 낡고 해진 수의를 입은 채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1년 전에 기고만장했던 재벌 회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늙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감옥 내의 엄격한 규율과 고된 노역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며 한때 세련된 안경 너머로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날이 많아졌다. 같은 방을 쓰는 흉악범들은 준혁이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틈만 나면 그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지만 준혁은 대항할 힘도 의지도 잃어버린 채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준혁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곤 했는데 꿈속에서 그는 항상 화려한 파티장에 있었지만 손을 뻗으면 모든 것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는 환영을 보았다. 그는 잠에서 깰 때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한서윤이라는 여자와 평온했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내조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던 소박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왜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에 잠겼지만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절감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남은 24년이라는 절망적인 시간뿐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최미라의 상황은 준혁보다 더 비참하고 기괴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스스로를 여전히 갤러리 관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장에서 바느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이곳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교도관들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다가 제압당해 독방에 갇히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관리가 되지 않아 산발이 되었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심호흡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동료 수감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재수 없다며 따돌렸지만 이제는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부르며 벌레 보듯 피하거나 조롱거리로 삼아 낄낄거렸다. 미라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서윤에 대한 열등감과 공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그녀는 환청을 통해 끊임없이 서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밥을 먹다가도 서윤이 자신의 밥그릇에 독을 탔다고 의심하며 식판을 엎어버리기도 했고 밤에는 서윤의 귀신이 자신의 목을 조른다며 발작을 일으켜 의무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윤을 죽이려 했던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벌을 받고 있었으며 그녀의 영혼은 죄책감과 공포로 인해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가족들조차 그녀를 버리고 떠난 뒤 그녀에게 오는 편지는 단 한 통도 없었고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 고독사보다 더 무서운 생존의 고독을 견뎌내야만 했다. 엘레나는 연말을 맞아 베리타스 재단이 주최하는 자선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검은색이나 붉은색 같은 강렬한 색상의 옷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선택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결 편안하고 온화해 보인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제임스 김은 회장님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칭찬을 건넸고 엘레나는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치며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찾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음악회장은 수많은 후원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엘레나가 무대 위로 올라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가 겪는 시련은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고 연설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선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엘레나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차를 몰아 도시 외곽으로 향했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6년 전 준혁과 미라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절벽이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그녀는 차에서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절벽 아래로 펼쳐진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6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이곳은 그녀에게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지만 지금은 그저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절벽 아래로 던지며 과거의 한서윤에게 작별을 고했고 이제는 아픔이 아닌 추억으로 그 이름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엘레나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았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뼈를 깎는 재활을 견디고 낯선 타국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악착같이 성공을 일구어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과정이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혁과 미라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쓰는 감정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지옥 속에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기에 엘레나는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진정한 복수를 완성하기로 했다. 다시 차에 올라탄 엘레나는 핸들을 잡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고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을 흥얼거리며 드라이브를 즐겼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를 반겼고 그녀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이 도시가 자신을 버린 비정한 곳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무대이자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내일 아침 일정을 묻지 않고 며칠간 휴가를 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워커홀릭이었던 그녀에게 있어 파격적인 변화였다. 다음 날 엘레나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는데 목적지는 정해두지 않았고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볼 생각이었다. 공항 로비에서 그녀는 우연히 대학 시절 알던 선배를 마주쳤는데 그는 엘레나를 보고 놀라워하며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엘레나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행복해 보인다며 칭찬했고 엘레나는 그 말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명함을 건넸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엘레나는 누군가와 편안하게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변화임을 실감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만남들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가 자리에 앉은 엘레나는 이륙과 함께 점차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자신의 의지대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내 잡지를 펼쳐 여행지의 사진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박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 작은 화실을 빌려 그림을 그리며 지낼 계획을 세웠고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상상하며 가슴이 설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복수의 화신이라는 가면도 내려놓고 오롯이 인간 엘레나 아니 한서윤으로서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은 복수극이 아닌 치유와 사랑 그리고 자아실현의 드라마가 될 것이며 그 주인공은 당연히 그녀 자신이 될 것이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며 힘차게 날아갔고 엘레나는 창밖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준혁은 운동 시간에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자유에 대한 동경이자 잃어버린 날들에 대한 회한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야 했고 그의 곁에는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미라 역시 차가운 독방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두 죄인은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세상의 뒤편으로 사라져갔고 세상은 그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행지인 지중해의 작은 섬에 도착한 엘레나는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하얀 집에 짐을 풀었다. 테라스로 나가자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쾌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마치 그녀의 진한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열정은 분노가 아닌 삶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캔버스에 담기 위해 이제를 폈다. 붓을 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캔버스 위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색채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던 중 엘레나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여행길에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그림을 칭찬했고 엘레나는 그에게 들어와서 차 한잔 하겠냐고 제안했다. 남자는 기꺼이 응하며 테라스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이 낯선 남자와의 대화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감지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엘레나는 남자와 헤어진 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녀는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절벽도 감옥도 배신도 없었고 오직 향기로운 꽃내음과 따뜻한 바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꿈속에서조차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그녀가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찾았음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는데 모래사장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는 모래 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파도가 밀려와 그것을 지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글자는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고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금산그룹의 비극적인 사건을 잊어갔지만 베리타스 홀딩스는 엘레나의 지혜로운 경영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엘레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활동과 예술 후원에 전념하며 존경받는 원로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가끔 준혁과 미라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 그 이름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낡은 단어에 불과했다. 그녀의 인생 소설은 복수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그 소설의 작가이자 주인공으로서 완벽한 결말을 맺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엘레나는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테이프를 커팅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갈채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안녕, 나의 슬픈 과거여. 그리고 반가워, 나의 빛나는 미래여. 그녀는 당당하게 미술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이 닫히며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진정한 승리자는 복수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복수를 넘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자라는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